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쓰레기통 모형의 소위 말하자면 오늘은 사실은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인데 쓰레기통 모형의 결정 양태를 보는 이 부분부터 오늘 우리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나 이 파트를 알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봤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다시 되풀이하겠습니다. 예. 이 쓰레기통 모형이라는 말은 우리가 들어보면 지저분한 이야기고 뒤죽박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원래 의사결정을 할 때 제일 출발점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등장하면은 원래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뭔지를 생각을 해보고 해결책이 생각이 나면은 그 해결책이 추진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결과를 예측을 해보고 근데 그 예측이 과연 바람직하냐 아니냐 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해결책 중에 제일 바람직한 것을 선택하는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그게 합리적인데 문제가 있고 해결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해결책 중에 어느 걸 선택하느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은 특히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게 해결책 문제 그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여드는 참여자 또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쓰레기들 같이 뒤죽박죽으로 엉켜가지고 이게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안 되더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레기통 모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가장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쭉 설명을 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느냐 대강은 사람들이 모임이 있고 조직은 돼 있지만은 조직 구성원 사이의 응집성이 아주 약해서 거의 혼란 상태다라고 느껴질 정도. 흔히들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다. 조직은 조직인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질서도 없고 상하관계도 불분명하고 막 이런 식이 돼 있더라. 대표적인 예가 대학 조직이 그렇다. 대학이 뭐 언론들을 보면 총장님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단과대학이 다 독자성이 있고 단과대학 내부에서도 학과가 또 독자성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상하관계도 불분명하고 응집성도 약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런 상태. 또 정부로 보면 여러 부처가 관련돼서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는 행정부의 부처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할 때 그런 식의 경우 이런 경우에 또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내겁니다.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회의 같은 걸 열어보면은 무엇이 좋은지를 알지도 못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의사결정.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원한다는 걸 알아도 그걸 위해서 어떤 수단을 써야 되는지 그걸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 불명확한 기술을. 그러다 보니까 회의를 열었다 그러면 당연히 회의의 구성 멤버들이 다 모여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이 빠져버린다. 또 그 다음에 또 회의에 또 참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참여했다 빠졌다는 이런 식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실제로 현실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런 경우에 의사결정을 하려면 네 가지 요소가 다 모여야 됩니다. 문제가 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모여서 결정을 할 결정 기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할 때 거기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이 다 모여야 되고 참여자가 이들이 다 있어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이들이 한꺼번에 다 잘 모여지질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이 네 가지 요소가 각자 독자적으로 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네 가지 요소의 흐름이 문제는 문제대로 등장을 했지만은 이게
해결 기회가 나올 때까지는 강물이 혼자 시간 가면서 흘러가듯이 문제는 그대로 혼자 흘러가고, 해결책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은 해결책을 알고 있지만은 결정 기회가 있어서 거기에 활용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도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이 해결책 혼자 흘러간다. 그리고 참여자들, 회의에 모여서 결정을 해야 될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해결책이라든가 문제가 있으면 결정을 하지만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시간, 말하자면 쉽게 이야기하면 학장회의를 여러 번 열어도 그 다음에 거기에 해결해야 될 문제, 해결책이 없으면 결정이 안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결정기에 그런 게 바로 회의를 여는 그런 경우에 국무회의, 학장회의, 또는 회의를 아니더라도 장관이 최종 결정을 한다. 국장 와라, 차관보 와라, 모여서 결정하자. 그랬을 때 그런 결정 기회, 이건 또 따로 움직입니다. 자, 이런 식의 경우에 실제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다시 봅니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려면은 네 가지 요소가 결합이 돼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문제도 있고 해결책도 있고 참여자도 참여해 줘야 되고 의사결정 기회도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네 가지가 모여야 되는데, 이게 모이려고 그러면은 극적 사건이라든가 큰 정치적 사건이 있기 전에는 잘 안 모인다. 즉 다른 말로 바꾸면은 점화 계기가, 트리거링 이벤트가 있어야만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모여가지고 결정이 이루어진다. 근데 극적 사건을 대강 찾아보니까 자연 사건, 자연재해가 나타, 대지진, 홍수, 전염병, 이런 것들이 크게 발생했을 때, 그때는 거기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해결책 찾고 회의 열고 참여자 모여서 결정을 한다. 정치적 사건, 통치 이념이 변했다. 우파 정권이 계속 집권하다가 좌파 정권이 등장했다. 좌파 정권에서 꼭 해야 될 거 뭐가 있느냐. 막 우리가 흔히 말해서 최저임금 올려야 되겠다. 한 주에 몇 시간 일해야 되냐. 그거 시간 단축시켜야 되겠다. 그거 결정하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당량 관련된 사람들 다 와 모였다. 그리고 모여서 회의를 열어 결정을 한다. 정권 변동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통치 이념 변화만큼 큰 건 아니더라도 우파 정권에서 정권이 대통령이 바뀌었다. 또 역시 그런 식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계기, 점화계기라고, 트리거링 이벤트라고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의사결정 기회가 오더라도 그 이루어지는 결정 내용이, 이게 또 우리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이 가장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결정이 이거다라고. 어떤 거죠? 말하자면은 언론 보면 네 가지 요소가 다 모이면 그냥 아주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네 가지가 모이더라도 가장 결정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는 이 사람들이요, 이 모델을 만들 때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제 조건 내 걸고 뭐 걸고 이래가지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쭉 해보니까 여러 가지 결정의 양태 중에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타나더라. 첫 번째, choice by flight. 날아가야 결정이 이루어진다. 선택이 이루어진다. 뭐가 날아가느냐? 관련된 문제들이 스스로 다른 결정 기회를 찾아 날아갈 때까지 기다렸던 결정. 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면은, 음악대학에서 교수를 채용을 하는데, 아니, 음악대학이라기보다, 예를 들어 인문대학에서 교수 채용을 하는데, 여자 교수도 있고 남자 교수도 후보자가 두 사람이 나왔다. 근데 보니까 성적이 남자 교수가 좀 우수하다. 그 남자 교수를 채용해야 돼. 그런데 음악대학이나 미술대학 같은 데서는, 야, 우리 대학에 여선생이 너무 부족한데 여선생을 좀 많이 채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적이 조금 같더라도 여교수를 채용합시다 라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회의에 나와서 절대 양보를 안 한다. 그럼 어떡하느냐 하면은 이 여 교수님을 채용을 하자. 그랬을 때, 이거 인문대학에서 뽑을 때보다도 예술대학 쪽에는 여 교수님이 훨씬 더 능력 발휘를 더 잘하니까 단지 그 학문적인 업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 감성적인 그런 것들, 말하자면 우리가 얼른 봐서 성적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그러나 그런 면에서 우수한 여선생들, 이게 예술 쪽에서 하니까 앞으로 예술대학 쪽에 티오가 늘어나서 교수를 뽑을 때는 여선생님들, 여교수님들을 많이 채용합시다 라고 총장께서 어드바이스를 한다. 그러면 여선생 뽑자던 사람들이 그렇게 합시다 라고 양보를 하면은, 그러면은 결정이 이루어진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 해결책 중에 다른 해결책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 해결책이 채용될 수 있는 다른 기회, 그 기회를 위해서 떠나야 비로소 이루어진다. 언론 보면은 짐 빼기 결정입니다. 그냥 주장해도 안 받아들여주고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식의 결정. 날치기 통략. 이건 더 웃기는 겁니다. 초이스 바이 오버사이트. 무슨 말이냐? 다른 문제의 해결도 동시에 주장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참여자가 참여하지 않을 때 재빨리 결정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장님이 두 분 있었는데 두 분이 마침 출장을 갔다. 그래, 얼른 그게 결정을 해버린다. 또는 이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A를 채택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타나면 B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회의에 참여 안 할 때 얼른 날치기 통과를. 이게 정말 우리가 얼른 생각을 해보면 좀 웃기는 이야기인데, 결정이 네 가지 요소가 다 모여서 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런 식의 비합리적 결정이 실제로 가장 많이 나타난다. 혼란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잘 표현을 해준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모형은 합리 모형이 지니고 있는 약점을 가장 날카롭게 짚어서 인간이 얼마만큼 비합리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느냐라는 걸 지적한 건데,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식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요, 의사결정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론으로 사이먼의 만족 모형과 이 가비캡 모델이 가장 충격적인 영향을 준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본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앞에 쭉 의사결정 모형을 맨 처음에 합리적 분석적 결정 지난장에서 봤고, 그 다음에 합리적 분석적이지 못한, 인간은 합리성이 제약되어 있는, 인간은 능력이 제약되어 있는데 그런 제약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인간들이 실제로 어떻게 결정하느냐라는 것을 사이몬이라는 사람이 나와 실제로 보니까 분석적으로 막 이래가지고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탁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안 중에 그거 정도면 됐다 라고 생각하면 그걸 그대로 선택한다. 만족 모형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만족 모형을 적용을 해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결정을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정책에서 약간 변화시킨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해서 그 결과가 그런대로 괜찮다. 그럼 그렇게 받을 때 그 인크리멘탈리즘, 그래서 우리가 점중주의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회사 조직같이, 기업 조직같이 그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결정.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보면 회사나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움직인다 라고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회사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 결정 내용을 자세히 검토를 해보니까 안 그렇더라. 첫째, 목표가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목표가 있더라.
그리고는 그 목표들 결정을 할 때도 그렇게 합리적으로 결정을 못 하더라. 이런 것들 해서 모형습하겠습니다. 자, 이런데 제 맨 마지막에 방금 본 쓰레기통 모형까지 나오게 돼. 쓰레기통 모형까지 나오게 되니까 이게 이제 비합리적이다. 아주 비합리적. 실제로 그러면은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거를 알리슨 교수가 야, 실제로 보면은 방금까지 이야기했던 합리적, 그 다음에 비합리적 요소, 아주 극단적인 비합리성. 이런 요소들이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다 있더라. 한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요소가 있더라. 그래서 알리슨이 기존의 의사결정을 3가지 모형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결정에서 3가지 측면이 다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거 아주 재밌는 케이스입니다. 1960년대 초에요. 쿠바가 소련의 미사일을 도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왜 도입하려고 그랬느냐 하면은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쿠바가 공산화가 자꾸 돼 나가니까 카스트로가 불안하니까 쿠바라는 나라는 플로리다 바로 밑에 있는 조그만 섬입니다. 불안하니까 이 쿠바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카스트로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아주 비밀 결사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가가지고 들통이 나가지고 쿠바에서 격퇴를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쿠바 카스트로가 불안하니까 이게 안 되겠다. 소련의 그때 당시 후르츠초프가 수상이었는데 후르츠초프한테 이야기를 해서 소련의 미사일을 쿠바에다 갖다 놓고 이제 미국이 한 번만 더 침략하면 우리가 미사일 쏘겠다. 미사일을 도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바로 미국의 코 밑에 쿠바에 미사일, 소련의 미사일을 잔뜩 갖다 놓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너무나 불안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막아야 되겠다. 어떻게 막느냐. 근데 나중에 해안봉쇄라는 정책을 채택합니다. 미사일이 들어올 수 있는 해안에다 소련 배가 싣고 오는 걸 못 싣고 오게 하려고 그걸 봉쇄를 합니다. 여하튼 바다를 봉쇄를 해서 막는데 그런 대안을 선택을 했는데 왜 그걸 선택을 했을까? 이걸 3가지 모형으로 가지고 설명합니다. 이 3가지 모형 그러는 거는 앞에 나왔던 이야기들 정리한 건데요. 첫 번째 모델 합리 모형입니다. 이거는 어떤 식의 설명이냐. 국가가 정책을 결정을 하거나 물론 정부가 정책을 결정을 할 때 개인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결정을 하느냐라는 걸 국가 차원에도 그대로 유추해보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개인이나 마찬가지로 국가도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대안이 뭐냐?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 뭐 그러려면 정부의 구성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가지고 하나의 목표만을 위해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정부 구성원들이 전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뭐가 최선이냐 라는 걸 결정.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정책의 경우에는 상당히 타당하게 적용이 된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저런 현상, 저런 식으로만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델 2 조직 과정 모형 어떤 이야기냐? 이거는 지난번에 쭉 이야기했던 사이먼 마치 등의 조직 모형, 회사 모형 거기에서 밝혀낸 내용들 그 내용이 뭐냐? 정부라는 게 일심동체가 된 기관이 아니라 사실은 하위기관들이 연결된 집합체인데 이게 하위기관들이 거의 준독립적이다. 완전히 독립은 안 돼 있어도 준독립적인 하위기관들이 연결되어 있다. 근데 각 하위기관들은 자신들의 목표와 개발된 프로그램 목록 SOP를 지니고 있다. 프로그램 목록 SOP는 지난 시간에 한참 우리가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어떤 문제에 부닥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해결책을 하나 찾아서 해보니까 괜찮더라. 그러면 그 문제는 그 해결책으로 해결한다.
그거를 기억 속에다가 기억 창고 속에 딱 집어넣어두고 메모리 속에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얼른 그 해결책을 꺼내서 사용한다. 그 기억 창고 속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들을 프로그램 목록이라고 해요. 근데 해결책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한다. 해결하는데 절차는 이런 식으로 따른다. 라는 스탠다드한 오퍼레이팅 프로시저가 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더라.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소방서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은 소방관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다 SOP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일부는 빨리 그놈을 사이렌을 울리고 일부는 시장한테 연락하고 일부는 나와가지고 말해서 소방차 점검하고 소방차 쪽 막 움직이는 거 준비하고 일부는 그 기간에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그냥 쫙 움직여 나가서 화재 장소로 간다. 그게 그때 불 났을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원하는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대로 SOP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정부 조직은 무슨 조직이든지 간에 다 나름대로 프로그램 목록이 있고 SOP가 있더라.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국무성, 외교부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거는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쿠바 미사일들로 올라오고 그러는데 소련의 후르초프를 만나서 이거 이러면 안 된다라고 후르초프를 설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자. 이게 국무성에서 자기들이 개발된 이런 문제에 부닥쳤을 때는 이 주장을 하고. 근데 공군성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야, 미사일 그거 들어오라고 그래. 들어오라고 그래. 도입해 놓으면은 바로 그 도입된 미사일을 서지컬 스트라이크. 이쪽 찍기 싶어. 핀포인트. 내가 그러면 탁 폭격을 폭발시켜버려. 그러면은 막 쿠바도 불바다가 될 테니까 감히 앞으로는 겁이 나서 함부로 이런 짓을 못할 것이다. 딱 그것만 이렇게 폭발하는 그런 식으로 하자. 이 공군성이 이런 문제 부닥칠 때는 언제나 주장하는 내용. 해군성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다. 우리 배 동원해가지고 쫙 함정 들어오는 거 못 들어오도록 해안 봉쇄를 하자. 미사일 덮밥. 이런 식으로 각 조직마다 나름대로의 SOP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심동체가 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각 조직들은 자기 조직에서 만들어낸 SOP를 가장 타당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자신들의 대안을 추진해야 국가이익이 극대화된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시간에 누차 이야기한 대로 로컬 레이셔널리티를 토탈 레이셔널리티가 된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모델 3는 또 다른 모양입니다. 이 관료 정치 모양거든. 대통령을 포함을 해서 참여자들이 조직의 SOP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들의 정치적 이익, 정치적 손실이나 이익을 감안을 해서 정치적으로 피해를 안 입도록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비슷한 참여자들끼리 장관이나 연합을. 자, 이제 이게 실제로 여기에 작동을 한 걸 보면은 소련의 후르초프 수장이 쿠바에 미사일을 도입을 시키자라고 결정을 했다. 근데 왜 결정을 했느냐? 그러면은 케네디가 아주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후르초프가 요 젊은 친구가 하버드 출신이라고 까불랑거리는데 이거 처음에 기를 확 죽여서 꼼짝을 못하도록 해놓고 그래 놓고 앞으로 동서 냉전 문제 놓고 국제 정치에 서로 타협을 하거나 협상을 할 때 자기가 우월한 입장에서 케네디를 끌고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케네디의 측근들이 생각합니다. 그 케네디 대통령도 그러고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 법무부 장관. 둘이는 이게 후르츠초프가 케네디 나이 어리다고 하면 케네디를 갖다가
혼내주려고 하는 거다. 이거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참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아까 이야기한 조직 과형 모역에서 외무성은 국무성입니다.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하자. 이 안은 아예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고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케네디 대통령이 후르츠초프한테 만만한 친구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렇게 됐다가는 케네디의 국제적인 위상도 떨어지고 국내에서 국민들한테 미국의 자존심을 그냥 죽인다. 이렇게 되니까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예 국무성이 주장하는 거는 아예 처음부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무력으로 뭔가 해결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서지컬 스트라이크냐 안 그러면 해안봉쇄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서로 이야기를 한 거다. 이래서 결국은 해안봉쇄 쪽으로 결정을 했다. 이게 이제 알리슨 교수가 아주 이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책을 냈습니다. 70년대 초에 책을 냈는데, 근데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결국 의사결정론에서 다양하게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하나하나가 다 정부의 정책 결정을 어느 한 측면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이론이 옳다라는 게 아니라 그 이론들은 다 종합을 해야 정책 결정의 전 모습을 파악을 할 수가 있다. 알리슨이 이제 분명히 밝힌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합리 모형은 합리적 노력을 할 때 나타나는 증후, 조직 모형은 조직의 축적된 전문성 기본, 정치 모형의 최상층부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참여자들 결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리슨이 분명히 밝혀줬다. 이게 알리슨 모형의 우리가 큰 공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로 가봅시다. 집단적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가 얼른 생각을 해보면은 방금 본 대로 대통령의 이해관계와 그 다음에 또 장관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질 수가 있고 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가비지 캠 모델에서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했지만은 결정에 참여하는 자들이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 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이익집단들이 그냥 격돌을 해가지고 그중에 어느 걸 선택하느냐라는 이해관계가 충돌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목적이 다른 경우에 따른 완전히 대립되는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을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집단적 결정으로 봤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려고 그러는 거는 사람들이 이해관계 측면에서 전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다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심동체가 되더라도 그런 경우에 합리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혜를 막 모으는데 그래도 이 결정의 장점과 결점이 있더라. 이게 집단사고 그래가지고요. 집단적 의사결정 그래서 일군 학자들이 이걸 조금 밝혀내려고 애랬습니다. 핵심이 이런 겁니다. 이해관계 틀린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였어. 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 다 일심동체가 됐어. 그래가지고 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 아이디어 좀 내봐라. 해결책이 어떤 게 있냐. A라는 친구는 이런 주장, B라는 친구는 저런 주장 쭉 할 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지혜를 모으면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될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시키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요, 이게 이상하게 오히려 비합리적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요. 어떤 경우냐? 그걸 이제 자, 여기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정리를 해보면요, 집단의 의사 지혜 모으기 장점이 굉장히 있다. 어떤 장점이냐? 풍부한 정보,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를 볼 수가 있다.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 사람이 각자 서로 다른 시각으로
다른 아이디어, 다른 정보를 가지고 모여드니까 그래가지고 의견을 교환을 하면은 뭐 전체도 다 파악을 하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릴 거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대안을 놓치지 않는 장점, 창려자들이 그 다음에 소유감이나 책임감이 향상이 돼서 정책 집행 가지고 수용도도 높아진다. 성공 가능성도 커진다. 결정의 정당성도 높아진다. 결과에 대한 책임도 불가지. 이런 식의 장점이 있는데 사실은 이 장점이 언제나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결점이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더라. 어떤 경우냐? 집단적 의사결정의 논리에 집단사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룹띵크. 어떤 문제냐? 집단적 결정을 한 것에 대한 과대평가를 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뭐 여러 부처 사람들이 다 모여가 의논을 했으니까 이거 가장 합리적으로 우리가 지혜를 다 모은 거다. 그리고 다 참여를 했으니까 여러 가지 걔네들이 다 나온 거 그거 다 집합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 잘 결정을 한 거고 도덕적으로도 정당하다. 이렇게 믿고 과대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되느냐? 집단 외부의 전문가나 다른 의견을 무시한다. 심지어는 적대시한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회의를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다른 데서 나오고 야 그 결정 틀려먹었다 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더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가 얼마나 검토를 해서 했는데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런 주장을 하면은 적개심을 가지게 돼. 적대시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식의 현상이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원인이 뭐냐? 동조과잉입니다. 이 동조과잉. 전체 분위기에 역행하는 반대 의견 제시가 굉장히 힘이 든다. 반대 의견 제시하기입니다. 사실은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참여를 해보면은 지혜를 다 모은다고 하지만은 사람들 중에 반드시 여러 사람이 있으면 한두 사람이 성격이 강해가지고 한 번 뭔가 주장을 해놔놓으면 그 다음에 자기 주장하고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 적대시하고 그냥 아주 그냥 말하자면은 적군 보듯이 보고 아주 강하게 그냥 자기 주장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 조직에 상관이 그런 사람이면은 상관이 그렇게 생각이 굳어져 있는 사람 같으면 밑에 사람 입을 못 엽니다. 그 회의는 열었지만은 사실은 상관이 자기가 갖고 있는 편견이나 자기 생각 그냥 대밀어가지고 회의에서 결정한 것 같이 그렇게 편결되고 다른 사람들 입도 못 대고 넘어갔어요. 상관은 아니더라도 평소부터 성격이 강한 사람으로 이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명 모이면 한두 명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강하게 떠들어대면은 다른 사람들 틀렸는데라고 생각해도 말을 못합니다. 할 수 없이 거기 끌려갑니다. 보세요. 이게 동조과잉. 근데 이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권위적인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이 지도자가 그냥 막 한다거나 그리고 집단 자체가 응집성이 강해가지고 야 저거 틀렸는데 그래도 뭐 응집성이 없는 조직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대학 조직에 뭐 음악대 학장이 저쪽 공과대 학장이 말하는 게 너무 틀렸다 싶을 때는 아이씨 그 틀렸어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평소에 잘 만나지를 않으니까 응집성이 약하면 괜찮은데 맨날 접촉을 하고 언제나 모여가지고 같이 의논하고 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은 그러면은 절대로 다른 의견을 꺼내기가 굉장히 힘이 든다. 분위기에 역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불합리한 이게 실제로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열었다라든가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나 꺼낼 때 회사 조직에서 조직의 사장이 밑에 있는 간부들 모아놓고 의사결정을 할 때 실제로 보면은 이런 현상이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명한 지도자, 현명한 상관들은 반대 의견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자유로운 토론을 장려합니다. 심지어는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강한 이야기를 막 해가지고 그쪽 핸들로 나가면은 위에 있는 상관이 자기도 실제로는 그 의견에 동조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근데 일부러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해서 반대자들의 의견이 나오게끔 유도를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요, 그 독재자로 소문이 나 있지만 실제로는 박 대통령 회의 도중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가지고 한쪽으로 의견이 확 가면은 박 대통령이 일부러 정반대편의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실제로 대통령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걸 깨닫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결국은 마지막 해결책은 이 반대 의견을 끌어낼 수 있도록 자유로운 토론을 장려를 해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로 우리가 의사결정론은 다 본 셈입니다. 끝을 내도록. 그래. 됐어.